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보다 더 안 좋습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또다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에는 국채금리가 5%를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6년 만에 역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어렵고 안전자산 쪽으로 투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팍스 브런치와 함께 전략들 챙겨 가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서 또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황 점검해 보시죠.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양 지수들이 모두 지금 파란 물로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또 한 번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확한 워딩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면서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수치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데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눌리게 되고 국채금리가 5% 넘는 상승을 오늘 개장 전에 보였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도 실적이 그다지 선방하지는 못하게 되면서 지금 모든 지수들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1% 안쪽으로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미국 시장에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시장은 이 영향으로 더욱더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81% 하락하면서 2,400선 깨졌습니다. 2,372.1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어제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지금 2.14% 하락하면서 767.30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죠.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586억 원, 219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지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234억 원, 137억 원 매수 우위 각각 개별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좀 추가 매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가 854억 원, 코스닥이 8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강한 테마 살펴보시죠. 사실 강한 테마라고 할 만한 것조차 시장에서 찾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상승 종목의 개수 200여 개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석유 테마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소식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WTI 브렌트유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1% 이상의 강세 보여지면서 WTI는 8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92달러 선에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나온 뉴스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중동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석유 관련주들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유주들의 가격의 상승세는 LPG 테마까지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은행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주은행 어제도 급등 양상 나온
나오더니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기업은행은 최근에 조금씩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과 또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시죠. 하락하는 테마에는 어제 올랐던 해운과 희귀 금속, 히토류 등이 하락하는 테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다 전쟁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휴니드라는 종목이 지금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GSE가 오늘 22%의 급등이 나오고요. 전일에 흥하해운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따라서 대체적인 해상 루트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으로 해운 관련주들 강세를 받았는데요. 오늘 0.42%의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한국알콜이 오늘 오랜만에 19% 정도의 반등, 제주은행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주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통신주들 테마주격으로 지금 에이스테크가 15% 정도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정유와 관련된 부분, 방산까지 오늘 올라가주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락하는 모습이죠. 참 답답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부터 종목까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입니다.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죠. 저희 방송 TV로 시청하실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은 제가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에 한번 겪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또 그때의 공포를 좀 불러오게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겠죠. 도움 말씀 주실 이주호 멘토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번 2,400선을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770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시장 충격을 받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국채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지금 워낙 다 빠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조금 재미없더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재미없은 지는 좀 꽤 된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지금 상승해 주던 분위기가 안 나오니까요. 참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눌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10월 31일부터 이 11월 1일까지 이제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가 되면서 시장을 더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긴 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경기를 좀 빠르게 진정시키면서 금리를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판단하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될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가 나타나는 양상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채 금리도 오르고 기준 금리도 오르고 시장이 안 좋은 이야기들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상반되는 게 아닌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러는 건가요? 일단 조금 좀 무거운 얘기인데 네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대표적인 단기 금리가 이제 2년물 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라고 얘기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성향이 뭐냐면 2년물 같은 경우는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는 금리예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에 반영이 되는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나왔던 이유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장단기 금리 차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2022년도에 금리를 500bp로 올렸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면서 급하게 올라갔던 거고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국채 장기 금리 같은 경우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년물보다 2년물이 훨씬 빠르게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금리가 2년물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2년물이랑 10년물은 다 경기에 관련된 것이다. 아닙니다. 2년물은 정책. 2년물이 그러니까 정책이라 하면은 네. 뭐 파월 의장의 그런 스탠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거에 반응하는 게 2년물이고 네. 10년물은 실물 경기에 반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을 그걸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원래 과거에는 이제 10년물과 2년물 차이가 많이 컸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올해는 지금 10년물이 많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물보다 10년물 상승폭이 컸단 말이죠. 그럼 거의 이제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인플레에 문제가 있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연준이 어떻게 공급을 조절합니까? 공급을 조절 못하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써서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렸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자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근데 금리를 안 올리자니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고 여기서 추가로 더 올릴 이유가 없는 게 네.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그 미국 실물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금리를 이만큼 올리고 나서 지켜보니까 뭐야 경제가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은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있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코 안 풀고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네. 수요를 억제시켜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굳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요를 억제시키지 않더라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회복되니까 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온다라는 말은 뭐예요?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금리 조절을 안 하고도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좀 지켜봐도 자연스럽게 수요가 더 올라가면은 물가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연준에서는 노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사실 원래는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뭐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경기가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이.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인플레가 잡힐 것이고 우리가 굳이 정책적으로 강하게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면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어쨌든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들면서 장기 금리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장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금융주들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융주들이 안 빠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경기가 잡힐 것이다라고 연준에서는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왜 파월 의장이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굳이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매파적인 발언도 뭐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그런가요? 사실 파월 의장은 약간 중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네, 왜 파월이. 그러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조심스럽죠. 내년에 미대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연준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월 의장이 여기서 자, 이거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뱅크런 이슈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누가 트럼프가 되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 상관없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그 타겟이 누가 되겠습니까? 화살이 자기한테 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도 얘기 못하고 저렇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탠스가 명확하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쉽사리는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뱅크런 사태도 있었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당하기 좀 어려운 시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뭐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동결하면서 이제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뭐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미국도 금리를 급격하게 많이 올렸고 지금 이 상황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는 자기네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진짜로 경기 침체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이 무서워하는 거는 수요가 갑자기 급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은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중립적인 스탠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악재에 반응하는 이유? 특히나 또 이렇게 중립적인 스탠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식만 꼭꼭 이렇게 골라 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체력이 약해진 건가? 아니 워낙 이제 네. 22년도부터 자꾸 이런 긴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상황에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 이거잖아요. 그쵸. 모든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다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뭔가가 뭐 어떤 이슈 하나만 나와도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어제 실제로 미국 증시도 지금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장중에 파월 의장 연설을 하는 도중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폭을 키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방에 베팅을 해놓고 지금 네.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정말 미국 정부에서 네. 지금 돈을 벌려고 저렇게 하는 이런 말까지도 막 나오는데 그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네, 소리고요. 모함이죠, 모함. 네, 네. 터무니없는 소리고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쏠 때 뭐 이렇게 하방에 네, 이렇게 네, 해놓고 네. 와서 한다 이런 말도 네, 있다 네, 네. 있듯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투심 자체가 너무 안 좋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진짜로 뭔가 콧바람만 불어도 네. 시장이 그냥 이렇게 그냥 흔들려버리는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 이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 올라가 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좀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로는 계속 악재들만 좀 산적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6번째 이제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겪으면서
오르면서 계속 동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다소 좀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적이 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에너지나 뭐 정유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 엇박자를 좀 미국과 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게 좀 충격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완전 얼어붙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부동산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경제 전반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누가 현금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한 번에 다 삽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럼 과거에 2020년도, 19년도 코로나 때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그 대출금 갚는다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뭐 무리하게 영끌해가지고 집 사신 분들 그렇죠. 지금 뭐 돈을 뭐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되게 굉장히 많고 그런 부동산 위기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렇게 기준금리를 6번이나 동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은행에서 지금 가장 염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뱅크런을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그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 경제 흐름까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주식시장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한국 경기를 생각했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는 시기가 얼른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좋은 종목들을 미리 담아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있는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해요. 오늘 정말 극소수의 테마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유, 가스, 방산주, 뭐 그다음에 은행주 이렇게만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료, 비료주까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테마나 업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까요?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시장인데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볼 때가 됐습니다. 뭐죠?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섹터들, 뭐 예를 들면 비료 사료 쪽,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는 우크라 재건 쪽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재건 사업하는 쪽. 왜냐면 저 전쟁이 이제 진짜 여기서 더 커지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런 지원이 결정이 되고 진짜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재건 쪽, 그나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쪽이 다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금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지금 거의 2주 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희귀금속들, 이런 지금 저런 그 시장 안 좋을 때 왜 시장 빠질 때 올라가는 3대장들 있었잖아요. 뭐 비료 사료, 뭐 요소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스, 유가 이런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됐을 때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그 대표적으로 올랐던 그 대장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우크라 재건도 그때 전쟁이 났을 때 몇 개월 이후에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죠? 가스랑 이런 관련주들도 그때 다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미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지금 공략할 섹터들은 아무래도 지금 제가 좋아하지 않는 대표적인 테마주,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그 불나방 스타일, 그런 섹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료 비료 쪽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뭐 다 좋아요. 다 사료 비료, 뭐 지금 뭐 가스 쪽, 뭐 이런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 다
괜찮다고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해보자면 네. 이런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지금 사료나 비료주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걸 것 같아서요. 맞나요? 네,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외국인들 이탈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처음에 매수해주다가 지금 다시 5천억 팔고 있거든요. 왜 지난주에 또 잠깐 매수를 해주더니.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점 깨면서 이탈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저점을 깨면서 이탈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는 정말 뭐 가겠다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 급락이 나온 다음에 세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V자 반등 있죠. 네. 그 V자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빠진 만큼 강하게 올라올 만한 호재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좀 뭐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런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이제 불나방족들이 좋아하는 그 테마주 네. 이제 뉴스에 올라가는 막 하루에 변동성 막 20% 올랐다 20% 빠지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지금 테마주들이 좀 득실거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대선이나 이런 총선 이런 게 겹쳐버리면 네. 이제 인맥주들도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인맥주들이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이러한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품주를 한번 볼까 하는데 오늘은 뭐 사료, 비료 관련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생명자원,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만이 일부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은 어떤 걸지 궁금한데 먼저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생명자원은 네.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이게 지금 추세가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저렇게 상승 나왔다가 빠졌다가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깨져야 될 자리가 안 깨지고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 보이시면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기 고점에서 고통당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에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고 만약에 저기 전고점까지 다시 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고 빠진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저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계시고요. 한일사료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잠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강한 시세까지는 아닌데 이런 종목들도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반등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오를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가 저렇게 꾸준하게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어쨌든 대표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주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료 비료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이제 저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정도의 구간이라서 공략하기에도 딱히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의 자리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기도 하고 특히 은행주 안에서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지금 제주은행만 2거래 연속해서 3거래 연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은행주들의 흐름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궁금해요. 제주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 같고요. 세력인가요? 아니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네. 저도 뭐 어떤 주체가 네.
많이 사니까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은행주 중에 거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고 다른 은행주들은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22년도에 그때는 은행주들이 오히려 빠졌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있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에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네. 앵커님이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 쳐봐요. 네네네. 그럼 보통 장기 금리로 대출 받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사거나 어떤 그럴 때 10년, 20년 이런 상환으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땐 장기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네. 근데 국민은행에서 한국은행에다가 돈 빌려올 때는 뭘로 빌려올까요? 단기 금리로 빌려요. 그러면은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으면 네. 국민은행 손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작년 22년도에 연준이 급하게 올렸을 때 정책 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급하게 올라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은행주들이 회복되고 네, 있구나.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은행들이 손실을 보다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KB은행이라던가 뭐 은행주들이 지금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금리로 빌리고 근데 KB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타 기업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달을 할 때 단기 금리로 빌려와요. 그러면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걔네는 손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은행들이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기는 곳이 대출이에요. 물론 자기네들이 펀드나 이런 데 투자도 하겠지만 네. 지금 뭐 은행들도 펀드에 투자해서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 뭐 쉽게 벌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대출 그 수익이 사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역전시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은행주들이 더 좋겠죠?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금융주들을 담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해보세요? 사실 금융주가 네. 원래 이 제주은행 같은 이런 작은 소형주들은 네. 저렇게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대형주들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기업은행이 그나마 조금 올라갔고 뭐 신한은행이나 KB금융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다 지쳐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은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제주은행 같은 종목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뭐 사실 나는 뭐 대형주만 투자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오히려 은행주들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은행주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주은행처럼 저렇게 변동성 크고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좀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기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료 비료 쪽도 점검을 해주셨고 은행주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뜻 손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럴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고 싶긴 하지만 무서워서 지금 사기에도 또 겁이 나실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오늘 종목을 그냥 네. 공개할게요. 아, 그런가요? 네. 어떤 걸까요? 테마주, 대표적인 테마주인데 어허.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엘컴텍. 네. 엘컴텍 근데 이게 금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금 관련해서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과거에 골드가 이제 5월 달에 2,100달러 찍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이 종목도 거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요. 골드 많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차트 보시면 얘가 이제 이때 3월 달,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이죠. 3월 달, 4월 달 이때 골드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골드가 오를 때, 금 가격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빠질 때 지금 쭉 내려왔다가 다시금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골드 가격이 원래 이때,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골드 눌렸을 때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골드 차트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GSE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 유가라던가 네. 가스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아직 다 소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물량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누군가는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여기서 담았겠죠. 네. 모아놓고 있다가 이제 거래량 한번 나오면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사실 이게 원래 저점이 낮아지는 하방 추세 패턴은 맞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이때 지지 라인이 여기가 지켰던 라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과거에 급등하기 전에 그 과거의 주가까지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라인 1,600원 라인이 저는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물려있던 누군가가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했겠죠. 추가 매수 하다가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여기 1,600원 왔을 때 한번 세게 눌렸고 눌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윗꼬리 달면서 계속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네. 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안 죽고 여기 살아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 가격이 이제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게 달러라던가 금이잖아요. 그럼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단기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이때도 3월 달에 1,120원이었던 게 거의 한 달 만에 2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 1,600원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위로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윗골이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6% 넘는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엘컴텍입니다. 금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에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로 봤을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매도 물량도 나오고 매수 물량도 나오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지금 같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꼬리를 보이는 경우가 그 매수와 매도 물량이 싸우고 있다라는 네네. 소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엊그제 같은 경우 수요일 날도 위아래 꼬리 다 달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 날 이렇게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응봉으로. 근데 이날도 보면 아랫꼬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위에서 팔고 누군가는 여기 오면 산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올렸다가 또 여기서 누군가 매물을 소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지금 이번 주만 다 5일 동안 다 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위로 아래로 다 소화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이 물량 다 소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갭상승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이 매물 소화가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매수 타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방 추세가 나왔을 때 제가 이거 바닥 패턴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닥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V자 반등이 있고요. V자 반등.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갑자기 V자 반등하는 거를 예측하기 힘든데 이거 말고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네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렇게 W자 모양 만들면서 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이렇게 있어서 크게 바닥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얘 차트를 잘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뭐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역 헤드앤숄더? 맞아요. 어.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죠.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네. 이거 완벽한 역헤드앤숄더 만들고 바닥권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역헤드앤숄더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이겁니다. 이 1,600원 자리를 지킨다면 여기가 안 무너지고 지킬 수 있다면 네. 전고점 돌파하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주가가 하방 추세를 만들고 있을 때 여기서 그 하방 추세일 때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2,365원부터 이만큼 빠졌어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2,300원짜리 주가가 1,200원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그럼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이 자리에 왔을 때 팔고 나가면 좋은데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저점 깨면서 무너졌잖아요. 높아졌어요. 네, 네.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한 번은 더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누군가 매수를 한번 했다 칩시다. 여기서 단기로 털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나는 1,600원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시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또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매수하는 타점이 이렇게 하방 추세일 때는 한번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확인을 하고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엘컴텍이었습니다. 저희 팍스 브런치에서 또 이 종목으로 공략하는 멘토님들도 계시는데 오늘 가지고 나와주신 만큼 또 자세한 전략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필요할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가 볼 수 있고 수익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주호 멘토님의 종목 담아 가실 수 있고 또 수익 실현까지 자세한 매도 전략으로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만 좀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그래도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 장 이제 준비 마무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다음 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한 말씀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지금은 좀 철저하게 관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단타로 진짜로 좀 단기로 보시겠다 하시면은 비중을 정말 최소화해서 뭐 평소에 그냥 100만 원 매수할 거 네. 한 10만 원, 20만 원 아예 이렇게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리자. 좀 확 줄여서 네.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비중 크게 들어가셨다가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번 세게 손실 나게 되면 이제 멘탈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다 물려 계실 텐데 여기서 만약에 또 뭔가 세게 들어가고 물리면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면서 좀 작게 수익 챙기시면서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고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을
나중에 이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좀 관망하는 장세 속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코스피 1.81% 그리고 코스닥은 2.67% 정도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 개인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코스피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8원 10전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국제유가와 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구석구석 다 살피시면서 종목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에 좀 나아지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